센터에서 어쨌든 대외협력 간사 활동을 했는데요. 근데 물론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너무 말씀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앞에 급질문 하면은 명수동기는 우동민 열차 처음 본 게 기억나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투쟁할 때 본 거고요. 네, 11월 그러니까 인권위가 이제 정부 눈치를 볼 때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임명한 한병철 인권위원장이 정권에 유리한 것만 하고 뭐 이러면서 좀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2010년 11월에 이제 인권단체들, 그러니까 전장현까지 포함해서 장애인단체들 포함해서 인권위 11월 4일에 점거농성을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이제 농성 들어갔으니까 뭐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야 돼서 이제 프로그램 그러면 이렇게 사퇴해야 되는 걸 그림이나 뭐 이런 걸로 좀 하자. 좀 인권활동가들 인권교육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인권교육 하듯이 뭐 그림 그리고 뭐 하고 뭐 이런 걸 같이 했고 그때 우동민 활동가가 저랑 같은 조였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뭐 그 구호 쓰고 이런 것들 같이 어떤 구호를 할지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것들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선한 인상이었고 또 그때 제가 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이제 그때만 이제 카메라로 주로 찍던 때라 카메라에 그때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그래서 뭐 지금도 추모 영정을 보면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이잖아요. 근데 그때 농성 갔을 때도 굉장히 밝았고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같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남아요. 국민형이 그래 트레이드 마크가 잘 웃는 거였어요. 주로 표현 방식이 웃는 모습 이런 데 있어서 항상 웃고 다니죠. 그때도 인권위 투쟁 때로 그게 열심히 했었는데 인권위 얘기를 갑자기 꼭 넘어왔는데 인권위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어쨌든 한국센터에서 처음 만들 때부터 대협력 간사로 이제 일을 활동을 하셨는데 현장파였어요. 주로 연대 많이 하시는. 예, 진짜 주로 이제 저도 한국센터에 같이 있었지만 주로 현장을 담당하는 현장파였는데 일부러 대협력 간사직이시고 현장 맡기신 겁니까?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 대협력 간사를 맡기신 겁니까? 일부러 한 건 아니었고 사실 적성센터가 처음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장애인들이 센터에서 그 실물을 배우냐고 거의 정신이 없었어요. 거의. 근데 이제 우동민 여사는 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서 사실 본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런 그 징크스가 좀 있었는데 대신에 어떤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던 거는 생각해서 좀 말씀 피우는 활동가가 좀 있어요. 있어서 이제 그 친구에 대해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그 시기가 있었는데 동민이가 그 모습을 보고 나한테 하는 말이 딱 한마디로 그 고민을 정리하더라고요. 왜냐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디에 가든 악역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저 친구를 센터에서 내보내도 또 말썽 피고 슥슥이는 친구는 또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런 함축적인 그런 말 한마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해내는데 그런 능력이 참 보기 좋았고 그래서 사업보다는 어쨌거나 현장 투쟁, 현장 활동에 있어서는 적성센터의 역할이 더 비중이 크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민한테 저는 이제 그 역할을 맡겼고 뭐 다른 분들 아시다시피
어느 현장마다 뭐 빠지지 않고 거의 다 다녔죠. 예, 제가 지금도 미안하면서도 대단하다고 느낀 건 강제로 나가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열심히 한 모습들이 기억이 나네요. 강제로 나가라고 하는 건 없는데 나가라 그러면 물어보죠. 나가야 돼? 이러고 아, 나가야 돼? 이러고 형 좀 나가요? 이러고 나갔어 이러고 나가고 문제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완전 강제는 자발적인 아니지만, 것도 아닌. 걔 너밖에 없어 이러고 그런 게 있어요.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인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 인권위 투쟁이 장애인계에서도 굉장히 감론을박이 좀 많았던 투쟁이에요. 이 경선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느냐 뭐 이런 감론을박도 많았던 투쟁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갑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강단데 원래 동민형이 거의 남자기로 하고 그랬거든요. 인권위 선거를 할 때 원래는 남자하는 걸로 했는데 어쩌다 그렇게 돼서 동민형이 자제를 해준 상황이 됐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인권위 투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인권위 투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권위 투쟁을 왜 우리가 장애인계와 인권단체가 왜 거기 가서 점거까지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인권위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인권위가 어쨌든 만들어질 때부터 인권단체들이 이렇게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면서 만들어져 2001년에. 왜냐하면 국가기구이긴 하지만 인권과 관련한 정책이나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법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인권의 잣대와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권기구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특히 장애 쪽에서는 2008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시행기구로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장애인 정책이나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건 인권 침해다, 차별이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국가인권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 쪽에서 되게 중요한 국가기구 중에 하나였고 장애 쪽만이 아니라 인권단체들도 그렇죠. 이주민, 빈민 사실 주요한 사회적 약자 집단에게 있어서는 인권위가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인권위가 되게 중요했던 게 있는데 인권위는 법상으로는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상한 사람 한 번도 임명을 안 했는데 2008년에 이명박이 인권위법에는 인권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는데 인권과 무관한 현병철 씨를 했어요. 그 현병철 씨가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다 면죄부를 주는 이런 결정들을 해요. 예를 들면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도 인권 침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한 의견서를 법원에 내는 것도 지지부진 끌고 그 당시에 되게 인권 침해 많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용산 참사, 쌍용차 그리고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무총리 민간인 사찰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들을 인권위가 하고 특히 거기 안에 상임위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 것조차도 막아내려고 했어요. 원래 3명이 모으면 안건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11명의 인권위원 중. 근데 그거를 개혁하려고 하고 개정하려고 하고 하니까 상임위원들이 11월 1일 날 사임을 합니다. 문경란, 윤하명 위원님. 더 이상 이제 참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더 망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11월 4일에 인권단체, 시민단체, 장애단체 다 함께 농성을 들어가요. 한병철 사퇴하라. 그때 전장현도 같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러는 사이에 어쨌든 사퇴운동이 이제 잘 되지는 못했죠. 원래 사퇴운동이라는 게 사퇴 안 하고 버티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여간 농성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는 시점에 아까 이제 장애 쪽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했는데 전장현에서 이거를 확대해서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배운터
10층, 11층을 점거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넘어선 전층 점거 뭐 이런 이제 기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에 세계 장애인의 날에 활동지원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인권위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는 계속 활동지원법과 관련한 가짜 복지 뭐 이런 제도들을 무늬만 활동 지원하는 이런 가짜 복지 제도를 하고 있어서 장애단체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가짜 복지 규탄과 그것을 눈감아주는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 이 두 가지로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것들을 장애단체에서 하게 됐고 그 과정에 엄청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대대적으로 저희 장애계 쪽에서 대대적으로 물론 많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대적으로 어쨌든 결의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그게 점거를 했죠. 14층, 21층 이렇게 14층이 아니고 11층하고 이렇게 네, 점거를 7층 한 건데 예. 네. 이제 7층하고 뭐 이제 점거를 해서 아주 그때 기억이 납니다. 경찰 가서 하루 종일 대치했던 이런 기억. 저도 기억이 나요. 예.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세계인권 선언일도 얼마 안 남았고 어쨌든 인권단체는 나왔지만 장애단체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려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정말 엄청났었어요. 근데 인권기구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가 아니라 무슨 경찰청이었다든가 뭐 국방부였다든가 이랬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인권위에서 출입 통제도 하고 제가 봤던 기억은 이거예요. 일요일날 갔더니 활동지원사만 그 점심시간 때만 올라가게 하고 엘리베이터도 끄고 엄청난 인권 침해를 하고 있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췄던 사람들하고 싸우고 했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네. 생생해요. 그래서 너무 기가 찼던 그때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서 좀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농성을 이제 농성 들어갈 때 그 전복센터 활동가들 그런 얘기를 한 걸 있어요. 제가 왜 들어가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있고 그 동민형이 인권위에서 실려 나온 게 그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97년 쪽에 활동지원법 제도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단식 농성을 했었고 그때도 동민형이 또 그때도 우동민이었어요. 또 실려 나왔고 그래서 그런 인권위에 대한 형 나름의 애증은 있어요. 인권위에 대한. 그래서 인권위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말에 저도 굉장히 동의했었어요. 제 기억으로 동의했었고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정보투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보투쟁이다 해서 뭐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저희 활동가들끼리 얘기 나눈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같이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상황 달랐기도 왜 국민이 형이 남았고 그날 밤에 어떻게 됐고 그래서 그 아침까지 왜 실려가게 됐는지 이거 그때 사고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장애인 활동가들이 이제 그때 농성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12월달 그 추운 겨울이잖아요. 난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11층 그 국가인권위원회 병트라고 그러나요? 바닥에 이제 그 스튜프를 깔고 스튜프는 그 은박 돗자리죠. 그걸 이제 깔고 이제 잠을 자는데 바닥에서 냉기가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빌딩이라 보니까 밤에 난방을 끄면 엄청나게 추워요. 이 벽이다. 바닥이랑 벽이랑 돌리니까 다 식어가지고 냉기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이제 인권위가 전기나 난방까지 이제 그 차단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했거든.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최소한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공권력, 점지도 말해도 공권력이고, 국가기관의 어떤 그 폭력이라고 말하기 좋네. 폭력으로 표현하기도 좀 점잖아. 만행을 이제 저희가 직접 한번 겪었는데, 동민이가 사실 좀 평소에 좀 건강이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기가 이제 서워서 이제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얼굴이 벌개지면서 열이 올라오고 기침도 좀 하고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이제 그랬는데 전에 아마 문혜빈 동지가 먼저 네, 문혜림 실려왔죠? 동지가 먼저 실려왔죠. 문혜빈 동지는 평소 때도 좀 감기가 잘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라도 목이 다크한 걸 못 견뎌서 한겨울에도 묵도를 못하는 그런 친구인데 문혜빈 동지가 먼저 이제 그 열이 올라서 구급차에 실려갔던 거고 그 이어서 이제 동민회가 그 열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쩌서 강제로 구급차를 이제 불러서 병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병원에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10년이 다가오는데 기억도 희미해집니다만 그때 이원규 소장님도 같이 있었던 네. 거죠? 저도 이제 같이 있었죠. 11층에.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겪었죠 사실. 국가인권위 직원들의 어떤 그 정말 성실밖에 어떤 행동들도 다 봤고 그 병원에 좀 입원을 하고 있었거나 하면 좋았을 텐데 이 친구가 또 고집이 좀 있어요. 그냥 병원에서 뭐 검사 받고 그냥 그냥 퇴원을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 들은 것은 그때 내가 좀 더 강하게 강제로 입원을 시켰으면 좋았을 텐다는 그런 후회도 지금 합니다만은 그때 생각하면 참 안타깝게도 후회도 많이 됩니다. 진짜. 그때 그 기억나는 것으로 지금 이 동민이 형한테 가장 미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었죠. 저는 이제 그때 벌금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잘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중간에 나왔었는데 아침 6시에 전화 받고 7시까지 이제 갔어요. 우리 동기가 아프다. 그래서 와야겠다 해서 딱 연락 돌리고 있는데 그 경찰이 수십 명이 그 입구 그 좁은 문을 갖다 다 공개하고 앞뒤로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 접근도 못하게끔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이로 이제 어쨌든 응급차가 그러니까 그 119가 들어가서 이제 한 명씩 이제 나오는 거 보면서 참담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히 동민이 형이 나왔어요. 그냥 괜찮다고 나왔고 그 다음날인가 사무실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가장 저희가 우영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후회됐던 기억이 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달이 안 실려간 지 한 달이 안 돼서 또 이제 12월 8일날 또 한나라 앞에서 이제 어쨌든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정말 추웠습니다. 정말 추워서 그날이 진짜 추워서 이게 나한테 그 추위가 기억나는데 너무 추워서 그 사무실 출근하는 것도 정말 힘들 정도로 정말 추웠는데 거기를 가셨어요. 간다고 해서 어디서 송목센터 대표로 갔는데 그렇게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인권위는 그쵸. 농성 때문에 폐렴을 얻은 거고 우리는 이제 발병하게 된 게 그거니까. 근데 한나라당 집회 갔기 때문에 네, 거기서 걸렸다. 그래서 우리 책임이 아니다. 네. 이제 이런 식의 부인을 계속했던 거죠. 그렇게 있었는데 뭐 그렇게 갔다가 이제 또 그런데 그때 내 상황 좀 잠깐 뭐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이게 제가 얘기를 안 한 것이 있는데 다시 그동안에 우리 여사가 인권이 농성을 끝나고 센터로 이렇게 왔는데 기침을 계속했어요. 기침을 계속하는 거예요.
관계는 피지 않는 친구인데 기침을 하도 하니까 진짜 병원에 가라 했는데 병원에 갔는지 약을 사 먹었는지 약 사와 먹을 거야. 그래서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다고 싶어서 이제 차라리 몸이 약해져서 그런 거 같으니까 그럼 한의원에 가서 약을 먹으라 그랬어요. 제가 오죽하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나중에 동민이 아버님한테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동민이가 아버지랑 같이 이제 전문했거든요 집에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일 한의원에 좀 가봐야겠다고. 제 말을 들었던 거예요. 본인도 이제 기침으로 오라니까 몸 상태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약 같은 거에 돈 잘 안 쓰는 친구인데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후회를 하신 게 그때 동민의 말을 듣고 한의원이라도 좀 데려갔으면 이렇게 후회는 안 됐을 것 같다.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벌써 시작은 그때부터 된 거고 악화가 된 거지 사실은. 네. 그 국회 투쟁이 그걸로 시작이 됐다는 말은 정말 말 그대로 변명이죠. 핑계이고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